네,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토론자 여러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요, 참여정부 때부터 한미 FTA 협상 대표로 활동하셨고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신 김종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MBC 백분 토론 참 오랜만에 나오셨죠?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옆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신 한나라당 정오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 왼편으로는 지난 정부 때부터 한미 FTA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요. 한미 FTA 청문회 등 관련 서적을 쓰면서 일관되게 한미 FTA 문제점을 비판해온 최재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외국 가서 물건 사면 싸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상품도 수입돼서 사면 비싸잖아요. 그게 세금이 붙어섭니다. 관세라는 세금인데 이제 내국 세금이 있고 그런 외국과 통관할 때 내는 세금이 있어서 그게 관세인데 본래적 의미의 자유무역 협정은 그 관세를 낮추자는 겁니다. 그 자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상태로 미국의 평균 관세가 한 2.4% 되고 우리나라 평균 관세가 한 8.3% 정도 되거든요. 서로 낮추는 거죠. 8을 낮추고 2를 낮춰서 0을 만들어서 서로 물건을 많이 사고 팔자 싸게. 이게 좋은 거죠. 근데 로버트 졸릭이 성안한 미국 FTA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요. 비관세 장벽 제거입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럽습니다만 2006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하기를 한미 FTA를 홍보하기 위해서 청와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한미 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저는 관세 인하 협정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미국식 법과 제도 그리고 사실상 헌법을 개폐하고 법률을 개폐하고 우리 제도들을 다 개폐하고 심지어 세금 권한까지도 한미 FTA로 바꿔버리는 이런 식의 FTA라면 무작정 찬성할 게 아니라 좀 더 들여다보고 시민들께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주권자인 시민들이 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게 제 한미 FTA에 대한 기본 입장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여야가 바뀌면 나라 운영 방식도 바뀝니다만 때로는 입장이 많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인 정치적 관행인데 저는 이런 방식의 한나라당 정치 행태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anything but 노무현 해가지고 모든 걸 비판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어쩌다가 지금 개성할 만한 정책 딱 하나 나오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책 나오니까 야 당신들 이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써먹습니다. 누가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이지만 한나라당 당시 대표나 FTA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FTA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냐 다 했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피장파장이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당론 변경을 했고 저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분들은 양심 고비까지 거쳤습니다. 내가 몰랐다, 미련했다, 답답했다. 이보다 더한 정치적 양심의 전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존중해야죠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소송이 없었다는 게 우리 정옥임 의원의 대단히 중요한 논법이신데 소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세금을 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화로 나아가고 민영화로 나아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고 투자자 천국이고 이런 나라에 어느 투자자가 소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보장해 주는데 투자자의 이득을 반사적으로 정부 조치에 따라서 침해를 입힌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냐? 지금까지 그런 정책과 국가 모델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게 만드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애 낳지 않고, 전 세계에서 자살 가장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잠 가장 못 자고,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 가장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시간은 가장 오래 걸리고,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고, 이런 삶의 질과 국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권한, 절대적 소유권은 줄여나가고 공공성과 공공복리를 강조해 나가야죠. 그러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자의 이득이 침해됐다고 믿겠죠. 자, 소송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모든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세법, 아니, 한미 FTA로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자동차 2000cc 이상 5단계를 3단계로 낮춰가지고 세제를 개편해줬잖아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만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하고 조세 정책은 예외로 한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왜 그걸 인정하느냐? 제가 지난 정부 때 ISD를 그렇게 문제 삼으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국회 답변할 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최혜천이가 지적하니까 ISD에 이 예외를 인정했다. 국회 발언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 발언에. 그거 기분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험성이 남아있다. 왜냐? 이를테면 미국과 제가 염려하는 건 한나라당은 미국 헌법은 너무 잘 아시는데 한국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이를테면요. 공군 비행기가 쭉 양계장 위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산난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배상한 줄 아십니까? 특별 손해를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요, 규제적 수용 법률은 어떤 법률이냐면요, 이건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죠. 길을 설정했다 이거죠, 공중에다가. 길을 설정해서 사실상 역수용, 간접적으로 반대로 수용한 거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을. 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행정상 손실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법 체계가 달라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투자자 국가소송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외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강제로 국유화 조치를 해버리거나 뺏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거 다 보호해줘야죠. 문제는 간접소송이죠.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데 간접적인 내가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재산의 투자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을 해야죠. 근데 우리 헌법은 그 법리를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제23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공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사례 정당 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일관되게 이건 직접 수용을 의미하는 거지 간접 수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ISD가 예정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간접 수용에 대한 논법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쪽은 직접 수용은 한 행위고 나머지 간접 수용이 얼마나 번잡스러운지 이게 전부 다 간접 수용에 대한 법리를 자세히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간접 수용이 애매한 법리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고 우리 법이 이런 게 있고 참가에 덧붙이자면 전 세계적으로 직접 수용어 법리를 간접 수용어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판례법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어느 헌법도 간접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국은 판례법 나라니까 판례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 수용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혀 몰랐던 법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소송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반대나 이 정도 토론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얼마나 위험합니까?